원장님, 저는 보건소술을 하고 싶어요. 뼈는 아주 조금밖에 안 잘랐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수술을 해야지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뼈를 아주 조금밖에 안 잘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봐야 알아요. 이거 의사들 말이잖아요. 수술해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 CT 찍어보면 뼈가 거의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복원하면 연조직도 복원할 수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뼈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연조직을 다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뼈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집 짓는 거랑 비슷해요. 기둥 만들어 놓고 벽 세우고 지붕 세우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배하고 뭐 외장하고 뭐 커튼 달고 이런 거 하듯이. 그러니까 뼈를 복원한다는 건 결국 기둥이나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연부 조직이나 또 남는 연부 조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선생님, 광대 수술을 2년 전에 했는데 외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고 CT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이러니 속이는 것 같고 생각이 뒤숭숭해집니다. 선생님한테 상담받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속이는 것 같고 생각이 뒤숭숭하다. 이 말이 참 아픕니다. 같은 의사로서 조금 아파요.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이 조금 많이 아파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제가 제 채널에 가셔서 광대 수술 턱관절이라고 검색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밑으로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 소리가 나고 아프다는 분들 광대 수술 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한번 보시고,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로는 좀 길더라도 이 영상을 천천히 조금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만 주시면 사실 저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칫 이렇게 제가 추측성 답변을 드리면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신뢰를 범하는 거고, 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제가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술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윤곽을 이미 한 사람들로 저 턱끝 근육 묶기만 따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했을 때 효과적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뼈가 후진되어 있고 그래서 생긴 이중턱인데 여기서 근육 묶기만 한다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후진이 되어 있는데 근육 묶기 한다고 이게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근육 묶기만 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술 쪽 조작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실제 환자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 늘어진 살을 땡겨 올려주는 경우, 또는 입술이 처져서 늘어지는 느낌을 조금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원장님, 광대 수술 후 이 정도 벌어지면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광대 벌어진 상태인데요. 요 정도면 사실은 괜찮아 보여요. 저희가 이 광대 사이 벌어진 거를 광대 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보통 한 3, 4mm 벌어지는 거는 어떤 광대 수술에서도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광대 갭이라고 불리고 문제라고 말하려면 한 5mm 이상이어야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정도 광대 절골한 라인에 요 정도 갭이 보이는 거는 어떤 광대 수술에서도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것도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요 부분 살짝 플레이트가 부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기에 조금 들어요. 이 엑스레이만 봐서는. 보통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이어진 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플레이트가 조금 부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 역시 정확치는 않아요. 이 엑스레이 사진의 퀄러티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냥 CT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볼처짐 때문에 얼굴 지방 흡입하려 했는데 리프팅 하러 간 피부과에서는 극구 말리고, 리프팅 시켜야 되니까 지방까지 빼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더욱 처질 거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얼굴 지방 흡입으로 유명한 곳에서는 지방을 빼야 무게가 줄어 볼처짐이 없어진다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옷이 있어요. 면티가. 근데 자꾸 빨고 입고 이렇게 벗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목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목이 쭉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죠. 방법이 없죠. 그게 리프팅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패딩 잠바가 있어요. 그 미쉐린 타이어처럼 빵빵하게 오리털 들어있는 거. 근데 그 옷을 제가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오리털을 제가 다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옷이 좀 후질건하게 큰 느낌이 들면서 늘어진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지방을 뺀다고 해서 가벼워져서 이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무중력 상태가 아닌데. 근데 패딩 잠바에서 솜을 빼는 게 지방 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리프팅은 어쨌든 뭐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살이 빠져서 옷이 늘어졌는데 리프팅을 하면 말이 되나요? 살이 빠져서 패딩이 큰데 몸이 작아졌다는 뜻이죠. 살이 빠져서 작아졌어요. 그러면 옷이 크죠? 그러면 리프팅해서 얘가 짱짱해지면, 피존해서 짱짱해지면 좀 낫나요? 그래도 클걸요? 그죠? 또 패딩 잠바가 있는데 내가 살이 쪘을 때 산 옷이에요. 근데 살이 빠져서 입어보니까 옷이 커요. 그러면 솜을 빼나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 상태에 따라 달라요. 윤곽 수술을 했든 뭘 했든 뼈를 많이 삭제해서 얼굴뼈가 작아져서 살이 늘어진 경우면 뼈를 키우든가 살을 잘라냈든가 옷을 잘라서 수선을 해서 입어서 리폼을 해 입던가 그래야지, 뭐 거기다가 피존하고 뭐 다림질하고 풀매긴다고 옷이 작아지지 않아요. 리프팅도 한계가 있죠. 살쪘을 때 입던 거를 살 빠졌을 때 입었더니 너무 커. 그러면 솜을 빼는 짓은 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 풍선 이론이에요. 제 영상에서 제 채널 가셔서 풍선 이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제 블로그 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환자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둘 다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60세 여자입니다. 8, 9년 전쯤 실리콘 귀족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실리콘 주변을 누르면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어요. 누르지 않으면 괜찮고요. 계속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뺀다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염증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닌가 싶고 뼈 침식 글도 읽으니 요즘은 많이 걱정돼요. 병원 방문하는 게 좋겠죠. 일단 병원 방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CT 찍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뭐 너무 오래됐어서 문제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위치가 잘못돼서 문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라 위치 이상으로 어디를 뭐 누르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 있는데 뭐 침식이 일어났거나 또는 비강 쪽 안에 점막을 누르거나 또는 잇몸 안으로 튀어나오듯이 밀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위치 이상인 경우가 염증인 경우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한번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량님. 네. 다름이 아니라 윤곽 수술 후 피부과 가서 점이나 사마귀 빼도 될까요? 레이저로 지지는 거라 혹시 광대가 쩌릿하거나 문제될까요 봐요. 저는 수술 8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고주파 홈케어 기기 메르비는 뭔지 모르겠고요. 같은 제품을 수술 후 광대 부위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본인은 왕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광대 수술하고 나서 뭐 보통은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면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두드려 맞지만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막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3, 4개월 동안 뼈 변화된 걸 보면 큰 문제가 없으면 신경 안 쓰고 지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경락을 한다거나 손으로 막 밀어넣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예민해져서 신경 쓰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턱끝은 아무리 봐도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서양, 중안면부, 이목구비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컨벡스한 것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턱끝이라는 게 어디쯤인지를 좀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그냥 제가 그려볼까요? 입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꺼졌다가 턱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턱 라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요 B포인트라고 그래요. 여기를 B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를 턱이 끝이라고 하고, 뭐 입술은 아시겠지만.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콘케이브, 이게 컨벡스라는 게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콘케이브는 오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목과 볼록이 공존해요. 그럼 당연히 턱 끝은 볼록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야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냥 보통의 그냥 턱 라인이 예쁜 것 같아요. 오목과 볼록이 공존하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는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무턱 보형물 수술 후 5년 이상 이물감으로 고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 아랫입술이 당기다 보니 움직임 줄어들고 앞니에 치석이 급속도로 끼는 현상 등 모양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 커다란 것을 넣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일단 그 얘기는 드릴게요. 제가 하악외소증이라고 해서 턱이 아주 작은 친구들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보형물 이따만한 게 들어가요. 진짜로. 이거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거를 넣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턱끝 전진술을 하고서 부족해서 온 친구, 그 다음에 앞턱에 실리콘이나 이런 보형물을 넣어서 온 친구, 이런 두 친구들이 교정을 저한테 다시 받고자 와서 이따만한 보형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수술 전이랑 수술 후랑 불편해요? 지낼만 해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거의 열의 9 이상이 턱 실리콘 넣었을 때보다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술 했을 때보다 훨씬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그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한테 답을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턱을 전진하거나 해서 여기 뭐 그게 금속이 박혀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금속을 다 빼버리고 제가 보형물을 맞춰서 넣어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이 금속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불편했고 보형물 큰 거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턱 보형물 뭘 넣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 이상 이물감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턱의 실리콘 부작용이 저는 굉장히 더 많다고 봐요. 일단 위치가 이상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더 많고, 또 하나는 신경을 누르거나 하는 느낌이 있고, 치아 뿌리를 건드리는 느낌이 있고, 또 턱 밑에 매달려서 들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들떠 있으면서 주변에 흉살이 엄청 생겨가지고 입술이 말리는, 안쪽으로 말리는 느낌이 또 있고, 뭐 뭉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리콘 보형물 넣었을 때보다 재수술해준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광대 축소한 지 3주 차인데 저녁만 되면 오른쪽 광대 주변 눈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도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른쪽 광대 주변, 그 다음에 눈, 윗 어금니 쪽이 다 요 딱 세 부위만 딱 들어도 이건 뭐다? 광대 주변, 눈, 윗 어금니 쪽 얼얼하고 통증이 있다. 이러면 그냥 상악동염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빠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치통처럼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대 주변이 얼얼하고 남매입 살같고 또는 누르면 붓고 아픈 느낌도 들고, 이게 전형적인 상악동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상악동염의 치통,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눈곱 많이 끼는 분도 계세요. 상악동염이 생기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붓고 눈곱이 많이 껴요. 그래서 안과를 가요. 그럼 안과 질환은 아니라 그래요. 또 이빨이 아파요. 치과를 가요. 그럼 치과 괜찮다 그래요. 이빨 괜찮다 그래요. 근데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 상악동에 고름이 가닥 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상악동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성형외과 가셔서 일단은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요. 2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제 경험에 의한 약간 사짜 야매인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이 상악동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데 구멍이 여기 열려 있어요. 이렇게 눈은 여기 있고요, 이빨은 여기 있고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 고름이 꽉 차면 눈 주변까지 영향을 줘서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눈곱 끼고 막 이래요. 또 이 안에 있는 이 고름이 이 치아 뿌리에 있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면
치통으로 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광대 쪽에 여기가 꽉 차 있으니까 앞광대 쪽이나 이런 데가 입술이나 이런 데가 남의 살 같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왼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왼쪽. 그럼 여기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구멍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렇게. 이렇게 누우시면요. 여기 있는 고름이 저 하수구 구멍으로 조금씩 이렇게 찐득한 것들이 저기에 걸려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러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코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애들이 호로록 빨려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하시면 저게 쏙 빨려나서 증상이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이거 얘기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드리면요. 환자들이 막 웃어요. 아이씨,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해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시켜보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감기 걸렸을 때 잘라고 옆으로 누웠는데 여기 묵직한 게 있다가 갑자기 샥 사라지는 느낌 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이쪽 코가 막혔었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이쪽 코가 갑자기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는 해부학적 구조상 그렇게 되는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악동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려놓은 그 하수구 군형 같은 대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물로 넣고 세척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는 아예 상악동 앞에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넣고 이렇게 씻어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일단은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상악동염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악외소증은 턱끝 전진하면 망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6년째 말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먼저 보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슬라이드라고 했잖아요. 자, 무턱이다.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부정교합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치아가 잘 맞느냐,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정교합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던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악교정술, 양악수술로 가야 돼요. 근데 나 부정교합은 없어. 근데 입이 좀 돌출돼 있다. 입이 아주 심하게 돌출돼 있다. 그러면 악교정술로 가야 돼요. 근데 돌출입으로 보이는데 아주 심하진 않아.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게 하악 체부 볼륨이라고 해서 여기에 볼륨이 적절한가 충분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볼륨이 충분하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술 중에는 전진술도 있고 보형물 수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이 만약에 내가 싫다 그러면 턱끝에 필러만 맞거나 지방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악 체부 볼륨이 적다면 그때는 3D 보형물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형물이 이만큼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진술이나 턱끝 보형물로는 일반적인 턱끝 보형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건 무턱인 경우의 얘기고 하악외소증은 무턱보다 아주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악교정 수술을 해서 교합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일로 가거나. 그래서 제 채널에서 보시면 무턱 하악외소증 고민이라고 치시면 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려놓은 게 있죠.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악외소증이라고 치시면 요걸 꼭 보셔야 돼요. 무턱과 하악외소증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의 종류 장단점 물어보셨는데 요것도 영상을 예전에 30분짜리 뭐 9분짜리 이렇게 짧게 편집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라도 꼭 보시길 바래요. 가운데 분은 앞턱 전진도 한 건가요? 아니면 보형물만 하신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이 영상에 있는 모든 환자분은 전진술한 분은 없어요.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스킵 해서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 수술 전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은 글인데 수술 전에 턱이 길고
무턱이에요. 그러니까 긴데 무턱이에요. 그러면 자르고 앞으로 보형물을 만든 그 경우예요. 그래서 길이는 줄이고 앞으로 전진은 되게 만든 경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 길이는 줄이고 보형물로 앞으로 요만큼 많이 만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갈아내고요. 그래서 요 CT 보시면 어떻게 수술한 건지 아실 거예요. 여기 갈아낸 모습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 들어가서 전진된 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건 턱끝 전진술이 아니라 보형물 수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노블캣 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30대 남성이고 20살 때 돌출 입 수술을 해서 앞 코 가시, 그러니까 안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ANS라고 저희가 보통 불러요. 그걸 앞 코 가시라고, 안테리어가 앞이고요, 네이잘 코고요, 스파인이 가시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앞코 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코 가시를 쳐낸 상태입니다. 원래 코가 낮아서 이후에는 자가늑연골, 귀연골을 쓴 코를 2번 했는데도 매번 금방 코끝이 주저앉는데 앞코 가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순각이 작고 나잘 베이스라고 말씀하신 콧볼 부분도 꺼져 있어서 보다 입체적인 느낌을 주게 노블캣 수술 고민하고 있는데, 노블캣 수술을 하면서 앞코 가시도 같이 재건이 가능하죠. 근데 노블캣 수술을 하는 경우는 코끝이 적당히 높을 때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코끝이 높은 분들만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코끝이 낮은 분은 이 수술하면 코끝이 더 낮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질 않아요. 일단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게 노블캣 보형물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요게 앞코 가시거든요. 근데 요게 없으면 이 보형물 가운데 요 부분을 크게 만들어서 요걸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보형물 디자인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여기가 없으면 이 녀석을 가운데 부분을 더 높게 크게 만들어서 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다른 질문인데 제 여자친구가 코 성형하고 L자 실리콘을 비개방으로 넣었다가 제거했는데 8개월 만에 왼측 상외측 연골이 내려앉았는데 혹시 저 보형물로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보형물이 들어가면요, 몸은요, 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보형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숨이 죽어요. 밑으로 꺼져요. 가슴 보형물을 예를 들면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 보형물을 넣었는데 이게 시간이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 보형물을 뺐다 생각하면 흉곽이 이렇게 있던 게 흉곽이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주저앉아요. 이렇게 있던 흉곽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래서 가슴 보형물 동그랗게 그 모양대로 흉곽도 주저앉아요. 그래서 L자 실리콘이 그쪽 방향에 있었고 그게 오래됐고 삐뚤어진 채로 오래 있었다면은 상외측 연골, 어퍼라테랄 카트리지라는 게 조금 주저앉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건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랬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아요. 왜냐면 보형물이 이렇게 있지 완전히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연골이 삐뚤어진 분들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더 많아요. 선생님, 다음번 라이브에 질문합니다. 6, 7년 전에 고어텍스로 귀족 수술한 상태인데 광대 수술하려면 귀족을 빼야 하나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뭐 안 빼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귀족 수술의 위치가 적절한 데 있다 그러면은 광대 수술에 방해만 안 된다면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귀족 보형물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열에 한 7, 8은 잘못된 위치에 있어서 수술하면서 대부분 저는 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대부분 빼는데 만약에 괜찮고 그걸 나 꼭 빼기 싫다,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에 방해가 안 되는 위치다 그러면은 굳이 뺄 이유는 없죠. 사각턱 수술이랑 안면 거상술 동시에 할 수는 없나요? 사각턱 수술을 하면 연부 조직이 붙는다. 그러면 연부 조직이 붙는데 거상을 한 거는 또 연부 조직이 붙는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쭉 당겨놨는데 부어요. 그럼 늘어나잖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 살 빼고 옷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살 찐 상태에서 옷 사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약을 먹어서든 임신을 해서든 아니면 요새 최근에 폭식을 해서든 몸이 막 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쁜 옷을, 비싼 옷을 사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예쁜 옷을 나한테 딱 맞춰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둘 다 큰 수술이니까
한 번에 하고 싶죠. 고생 한 번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누님을 굳이 왜 누님인데, 가족인데, 이거를 같은 날 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을 두고 했냐 이거죠. 효과 때문에 그래요. 콧볼 축소술 후 흉터가 안 남았다면 인중 축소 시 흉이 덜 남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콧볼 축소 후 흉터가 안 남았다면 인중 축소 시 흉터가 덜 남을까요? 덜 남을 수도 있죠. 이거가 명확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흉터가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몸 중에 흉터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인중, 여기 버밀리안 보더라고 하거든요. 이걸 큐피드 보호라고 해요. 화살. 여기서 여기까지가 흉터가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콧바퀴 여기서 딱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흉터가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이제 우리 언청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 흉터 없애려고 수술을 몇 번은 해요. 그래도 그 흉터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콧볼 축소 흉터가 안 남았다면 인중 축소지에 조금 남들보다 많이는 안 남겠지만 그렇다고 그 흉터가 없지는 않겠다, 덜 남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것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험하지 마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려요. 콘헤드여서 머리가 세로 길이가 길어서 광대가 큰 편이 아닌데도 튀어나오는데 마사지로는 교정이 안 되려나요? 어른이 돼서 이마 필러랑 이마 옆 필러도 생각 중인데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여기를 광대가 나왔다고 광대랑 이 안화상윤기랑 이 눈두덩이 있죠. 이마랑 여기를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6년을 여기를 막 손으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막 딱딱해요. 근데 그 안화상윤기를 수술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뼈 사진을 제가 찍어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CT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그 환자분 CT인데 지금 이 뼈 좀 보세요. 모양은 그대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건 그대로죠.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온 건 그대로죠. 근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뼈가 여기처럼 매끈하지가 않고 왠지 막 이렇게 오돌도돌도돌 하죠. 여기도 보면 오돌도돌도돌 하죠. 이게 뭐냐면 1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1호전. 그러니까 뼈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서 뼈 골막하고 뼈 사이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뼈가 오돌도돌도돌도돌 해요. 그렇다고 얇아지거나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모양 다 있잖아요. 이게 얇아지거나 들어가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더 큰 압력으로 한 1, 2년, 3, 4년, 뭐 5년 막 이렇게 계속 누르면 뼈가 얇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부러지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벌겋게 바뀌고 염증처럼 바뀌고 뼈가 얇아져요. 단면으로 한번 볼까요? 이 이마뼈 단면 보면 그닥 두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뭐 얇아졌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간지러운 정도? 요런데 조금 얇아진 듯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두께 자체가 요만큼 밖에 안 되는 뼈였거든요. 워낙의 두께가 요만큼이에요. 자로 한번 재볼까요? 워낙의 두께가 한 요만큼. 그럼 한 1, 2mm가 안 돼요. 1.2mm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요거 보시면.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는 거죠.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거의 비슷한 두께여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재면 0.8mm, 1mm 정도 된다. 그럼 0.4mm 좋아지려고 몇 년 동안 저걸 눌러대고 하면서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게 옳겠냐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눌러봤자 피부만 상하지 뼈는 절대 바뀌지 않고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꼭 누르거나 하지 않으시길, 마사지로 교정 안 되니까 애쓰지 마시길 바래요. 선생님, 성형외과에서 얼굴 지방흡입, 턱 지방 이식도 하시나요? 네, 하긴 하는데요. 얼굴 지방 흡입은 안 해요. 얼굴에 있는 지방 흡입은 안 해요. 안 해봤냐? 해봤어요. 아큐스컬프 처음 나왔을 때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10몇 년 전, 한 14년 전에 아큐스컬프 나왔을 때 그거 열심히 해보려고 시도 많이 했거든요. 뭐 팔자 요런데, 뭐 볼살 요런데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드리면,
얼굴 지방흡입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얼굴에 지방층이 여러 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층, 아래층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이 예쁘게 빠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해 놓는데 뒤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중턱 지방흡입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던데 광대 지방흡입은 많이 없더라고요. 광대 부분은 특히 이중턱 부분이랑 다르게 더 어려워서 안 하는 병원이 많나요? 뭐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얼굴의 지방이 겉에는 이런 모양으로 지방이 있고요. 속에는 이런 짙은 색깔로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superficial fat, 얕은 층에 있는 지방과 deep facial fat이라고 해가지고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이 두 층이 있는데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얘가 여기 몽골몽골 덩어리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데가 다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그나마 요렇게만 있어서 요거라도 좀 빼볼까 하고서 저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만 쏙 빠지니까는 여기만 꺼져 보이고 오목하고 여긴 불룩하니까 그것도 보기가 싫고, 그렇다고 이걸 또 뺐더니 여기 있는 이 막이 또 밴드처럼 나와서 울퉁불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굴 지방을 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 지방은 빼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방 이식은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선생님, 3D 프린팅 보형물이 원래 뼈랑 어떻게 붙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얹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얹어져 놓는데 요 사이 그 다음에 보형물 주변으로 단단한 피막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보형물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은 뭐 강력한 운동, 그러니까 복싱, 권투, 격투기 웬만하면 안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수술하고서 격투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취미가 복싱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헤드기어는 쓰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 정도니까 강력한 운동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두드려 맞지만 않으면 그냥 농담 삼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파운딩 당하지만 마라. 그리고 가드 항상 올리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앞볼 보형물이랑 팔자 보형물 넣고 싶은데 송곳니가 매복돼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그런 글 써놨죠. 제가 노블캣이라는 요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49개월, 4년이죠. 4년이 지난 분이 오셔서 이 경과 사진을 찍어봤어요. CT를. 그런데 보형물은 정말 하나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보형물이 뼈 침식을 일으키느냐 마느냐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노블캣 보형물은 뼈 침식을 일으키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 치아 앞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게 거의 없더란 뜻이에요. 보형물이 커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보형물이 구조적으로 뼈랑 잘 밀착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48개월 4년 지난 환자의 CT인데 보형물이 뼈를 누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질문 주신 내용 답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 치아 뿌리가 있는 데는 제가 살짝 오목하게 더 파요. 혹시라도 눌리거나 해서 치아 뿌리가 다칠까봐. 왜냐면 보형물 들어가는 데가 송곳니가 있는 뼈 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파서 넣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 내리게 해준 분의 CT예요. 요 사이가 얇은 막으로 한 1mm 안 되는 한 500마이크로 0.234mm 정도의 두께로 살짝 떠 있게 돼요. 그래서 치아 뿌리랑은 크게 영향이 없겠다. 그리고 지금 한 분 중에는 앞니가 전부 다 임플란트인 분이 계세요. 여기가 싹 임플란트예요. 이 앞니가. 그런데 수술했어요. 수술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뼈 위로 그 임플란트 심어놓은 금속들이 보여요. 비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도 보형물을 넣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만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상태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튀어나왔거나 뿌리가 아예 드러나 있거나 막 이런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CT 찍어서 확인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광대 수술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이를 안 갈다가 요새 잠자리를 옮겨서 그런 건지 잘 때 이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자고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기도 하고 잘못될까봐 신경 쓰이고 불안해지네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2달 정도 지났으면 아직은 조금 마음 편할 상황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자면서 이 가는 걸 어찌 막아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턱에 보톡스 맞으시고 지금 2달 됐으면 수술한 병원 가셔서 CT 찍어서 지금까지 변화 없는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예방하려면 조금 보완이 되려면 턱에 보톡스 맞는 건 도움이 되니까 턱에 보톡스를 좀 맞고 한 3, 4개월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이 튀어나온 경우에 입원해야 되나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턱끝 수술은 입원 안 하고요. 회복 기간은 붓기와의 싸움이에요. 턱끝을 잘라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턱끝이 더 많이 붓거든요. 피도 나고 멍도 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짧게는 뭐 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불편할 거 각오하시고 조금 붓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할 때 환자분한테 회복기간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실밥은 2주 있다 뽑아요. 그 이유는 붓기와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드려요. 선생님, 광대 수술 후 소리가 계속 나는데 병원에서 6개월 뒤에 찍어준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군요. 왜 6개월 뒤에 찍어줄까요? 믿어도 되는 건가요? 볼처짐도 생긴 것 같은데 원래 CT 잘 안 찍어주는 건가요? 재수술 생각해야 하나요? 이제 불안하고 못 믿겠으니까 이제 막 생각이 여기저기 뻗치죠. 근데 저는 이렇게 CT를 찍어주는 게 저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서 나만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궁금해서 찍어야 되거든요. 환자를 보여준다는 게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예민한 사람이 예민해 하지 말라고 안 찍고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찍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게 덜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 같고, 그 환자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데 덜 불안하고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술 전에 CT 찍고,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찍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찍고, 뭐 2달, 3달 있다 찍고, 6개월 있다 찍고, 1년 있다 찍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하시는 환자들이 병원을 안 오시면 안 찍지만 병원을 오시면 저는 CT를 찍어서 경과를 봐요. 항상 거의.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선생님, 코도 6개월까지 CT 찍어봐야 되나요? 아니, 코는 그렇지는 않아요. 코는 실리콘 농구 연골인데 그건 아니죠. 네. 코 성형하고 3, 4개월 경과 보고 해외 나가시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코는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한 달만 넘어가도 맘 편히 지내셔도 돼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45도 광대가 발달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제 기준 어쩌고 막 이렇게 되게 길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다 읽어보니까 질문은 그거였어요. 볼살이 한쪽만 더 있는 게 광대가 크기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광대 수술이 한쪽만이라도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골프를 아빠랑 골프장에 갔대요. 근데 옆 홀에서 친 골프공이 날라와서 여기에 맞은 거예요. 딱 여기에, 광대 부위에. 눈에 안 맞은 게 어디예요? 눈에 맞으면 실명이에요. 근데 여기 광대뼈 있는데 딱 골프공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살짝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망설여졌냐면 광대뼈 부러진 데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광대가 줄어든 모습이 이쪽이 더 나아. 여긴 광대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진짜 조심스럽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광대가 큰데 이 광대뼈 부러져서 주저앉은 데를 빼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광대가 커서 뺀 모습보다는 차라리 안 다친 쪽을 줄이는 게 더 모양이 예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뭔 소리야. 웃긴 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죠. 어머니는 들어보시더니 딸내미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진짜 그런가 이러고. 근데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본인이 광대가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 고민해 보시라고요. 선택은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 나왔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딸이 엄마 아빠를 다 설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광대를 줄여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대를 뭐 양쪽을 하건 한쪽을 하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 한쪽만 하면 안 되고 항상 꼭 양쪽을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광대 재건 수술도 한쪽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재건이나 재수술도 한쪽만 하는 경우 꽤 있어요. 필요한 데만 하면 되죠. 뭐 꼭 왼쪽이니 오른쪽이니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광대 수술 한 번에 수술 잘 되면 보통 재수술할 확률은 거의 없죠. 보통 제대로 되면 재수술 하나요? 재수술 안 하죠. 제대로 됐는데 왜 재수술을 해요? 기능적으로 잘못됐다면 하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함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됐는데 왜 재수술을 해요? 재수술 확률이 그렇게 높으면 하루에 몇백 명씩 광대 수술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터넷에서 글 쓰시는 분들은 한 5%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00명이 수술하면 4, 5명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95명은 수술 안 한 척하고 메롱하면서 살고 5명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면서 키보드를 부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시진 마셔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수술받은 원장님은 광대 수술 후 최종 결과는 4, 5개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9개월 차 되지만 그전보다 볼살이 통통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방송 보니까 1년까지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셔서 안심이 되는데 왜 그 선생님은 4, 5개월이 최종 결과라고 하신 걸까요? 이게 참 말장난 같은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들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아마 18세가 성인의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근데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정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무슨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사회적 합의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광대 수술 후 최종 결과가 4, 5개월이라고 말한다고 틀렸냐? 그렇지 않아요. 4, 5개월이면은 냉정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술 후에 만약에 부었다. 그럼 내가 수술 전에 100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기본이 100이야. 그러면 수술 후에 부어요. 그럼 막 150 이렇게 부었어요. 얼굴이 막 150% 정도 부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120에서 110% 정도, 한 3, 40%가 빠져요. 한 달 정도면. 그리고 한 4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1, 20%에서 반 정도가 빠져요. 한 4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러면 나머지 남은 반, 한 5에서 10%가 1년 정도까지 변해요. 그러면 95점이면 수야, 90점이면 수야, 89점이면 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미양가를 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른 그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하긴 어려워요. 뼈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1년 후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쌍꺼풀 수술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1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절개 환자는 쌍꺼풀 절개한 분들은 경과는 1년까지 변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쌍꺼풀을 수술을 해요.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는 한 4주 정도면 대충 나와요. 근데 완전한 결과를 보려면 6개월 정도는 봐줘야 돼요. 코 수술 같은 경우. 그리고 최종 결과를 보려면 2년, 3년 봐야 돼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성년자여서 수술을 못하는데 수술 안 하고 고쳐지나요? 엉덩이 턱이요? 수술 안 하고 고쳐지진 않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얼굴 살이 빠지면서 저런 부분이 변하기도 해요. 근데 뼈가 변하는 건 아닌데 겉으로 보일 때 덜 보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 엄청나게 이 내용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교근 축소술 후 부작용, 교근 찌꺼기가 썩어서 유착이 심하고 섬유성 구축 반응 안면신경 손상, 교근신경 손상으로 고생 중입니다. 고칠 방법 알려주세요. 원상복구해서 건강해지면 3천만원 이상 치료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뭐 굳이 해본다면 뭐 함몰된 부분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살릴 방법은 없고요. 없어진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일도 할 수가 없고 보는 사람들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청춘은 다 지나갔고 인생도 표정도 얼굴도 많이 슬프게 기울어집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낫고 싶고 원상복구해서 전처럼 웃고 통증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을 다 전전하고 이미 치료비에 직장 못 나간 손실비는 1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눈물 쏟아지네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의사가 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경, 근육 이런 부분들이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잘 됐다 해도 환자분이 만족하거나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또 가볍지도 않아요. 흉터도 많이 남기고 근육이 없으면 어디선가 근육을 떼와야 되고 신경이 손상받았으면 어디선가 신경을 떼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고 하는데 그 성공 효과나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계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손상받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 저분이 팔을 쓸 수 있을까? 저분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그냥 옛날 얘기 말씀드리면 아까 옛날에 제가 그 꼬맹이 때 수술 도와주고 레지던트 시절에 봤던 환자 아기가 오늘 왔듯이 제가 응급실에서 당직을 쓰는 날 어느 지방에서요. 충남 어디였는데 거기서 아산이었나 보다. 아산 그 근방에서요. 남편이 몰던 트랙터 바퀴에 와이프분의 이 옷이 물려가지고요. 트랙터 바퀴에 이 와이프분이 이 등부터 여기 팔부터 이 얼굴부터 머리까지 다 이렇게 짓이겨진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진짜 여기는 다 짓이겨졌고요. 팔은 어깨뼈는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덜너덜거리게 오셨고 등 가죽이나 근육이나는 다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오셨어요. 응급실에서 그분을 처음에 딱 뵙고서 와, 살아있는 게 신기했어요. 숨은 쉬시나? 여기도 다 찢어져 가지고요. 턱뼈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턱이. 그래서 와, 저분이 살 수 있을까? 근데 뭐 피부 결손이 워낙에 심하고 뼈도 부서지고 해서 그분을 제 기억에 한 8개월 동안을 매일 밤 수술방에 들어가서 상처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환자가 아파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채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환자분 마취시키고 재운 다음에 상처 치료를 한 거예요. 죽은 살 잘라내고 이게 소독약 바르고 그거를 8개월을 했어요. 또 중간중간에 수술도 했죠. 뼈 수술도 하고 어깨 수술도 하고 뭐 근육 수술도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8개월이 지나고 어쨌든 간에 뭐 피나는 데 없이 그래도 뭐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말은 못 하시고 막 잔뜩 불편하고 팔도 못 쓰시고 그랬죠. 그러고서는 저도 다른 병원으로 그때 이제 파견 가고 이러고서는 잊고 있다가 그 다음에 6월 달인가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외래 오신 걸 보고 저는 생각해 보세요. 8개월을 매일 수술방에 제가 끌고 들어갔던 환자분이에요. 정이 쌓이죠. 서로 힘든 걸 아니까. 저도 잠 못 자고 막 하루 종일 수술하고 밤 11시, 10시에 환자분 끄실고 수술방 들어가서 소독하고 나오면 12시에 12시부터 병동 환자 치료하고 그리고 또 2시쯤부터 1시에서 2시 사이에 또 차트 작업을 싹 한 다음에 겨우 4시에 이제 잘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고 한두 시간 졸다가 일어나서 아침 5시 반에 또 회진 돌고 6시 반에 수술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시절에 그 환자분을 8개월 동안 매일 수술방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뵀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서 이제 반가운 거예요. 저를 보고서 안아주셨어요.
두 팔로. 이쪽 팔이 너덜너덜 거리는 걸 제가 응급실에서 봤는데 두 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전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Doctor treat, God heals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이 의사는 치료하고 신은 치유한다라는 말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더라고요. 전 그 말을 정말 맹신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보다 좋아질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뭐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가볍지 않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걸 믿으시고 너무 조바심 내거나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성형외과 교수 출신 원장은 볼페임은 젊음의 상징이고 비가역적이지 않다. 오히려 얼굴이 입체적이라 좋다. 상방고정에서 상악동 열리는 게 단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카제인 나트륨이 나쁘지 않은 거를 예를 들고 상악동이 열리면서 생기는 문제를 교과서에서 찾아보니 찾기 힘들다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볼페임이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볼페임을 만드는 수술을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볼페임을 싫어합니다. 근데 볼페임을 만드는 게 젊음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뭐 성형외과 교수 출신이 아니라 성형외과 교수 하랩이라도 저랑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비가역적이지 않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비가역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 다시 안 패이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볼페임을 안 오게 하면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개인 취향이죠. 뭐 그걸 좋다고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볼페임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볼페임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요. 개인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 브레이저를 하는 게 안 좋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브레이저를 안 하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뭐 노브라로 다니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입 안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여기다 턱 밑으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기 빵꾸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어놔요. 그게 멋있고 성인이 되면 그걸 한대요. 그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걸 나쁘다, 입 안에 빵꾸가 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건 멋이고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해야지 그거를 야 그건 아니야 나쁜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볼페임이 젊음의 상징이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젊음의 상징이라 하면 그럼 광대 수술을 왜 해요? 광대가 없어지면 이게 광대가 더 있어야 볼페임이 더 이렇게 있는데 광대가 더 있어야지 이게 더 있잖아요. 근데 광대 수술에서 볼페임이 생기는 게 젊음의 상징이다?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뭐 성형외과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 누가 와도요. 저는 동의 못 해요, 이거는. 볼페임이 있어서 입체적이라 좋다? 이건 무슨 소리죠? 그럼 광대 수술을 왜 해요? 광대가 없어지면 얼굴이 밋밋해지잖아요. 입체적이지 않아져요, 여러분. 그럼 광대 수술을 왜 해요? 뭔가 앞뒤가 틀렸잖아요. 또 하나, 상방고정에서 상악동 열리는 게 단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근거는?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상방고정의 단점을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 어느 교과서에 상방고정이라는 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97년도인가 서울대 교수님이 쓴 논문에 나와요. 교과서에는 안 실렸어요. 제가 알기로. 상방고정이 볼처짐을 예방한다 이런 거 교과서에 실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펴신다? 글쎄요. 뭐 개인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카제인 나트륨은 다른 얘기죠. 논거가 다르죠.
우유의 성분 중에 카제인 나트륨이죠. 그러면 볼페임은 나쁘고 페이셜 디프레션은 좋은 건가요? 칙 디프레션은 좋은 건가요? 볼페임 이러니까 왠지 어감이 안 좋잖아. 페임. 그죠? 뭔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칙 디프레션 이건 괜찮아요? 영어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장난을 왜 하냐고요. 카제인 나트륨은 우리가 모르니까 왠지 카제인 나트륨? 이거 뭔가 화학물질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근데 우유의 성분이에요. 볼페임은 젊음의 상징이고 그럼 페이셜 디프레션은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칙 디프레션은 다르다. 이런 논거로 말한다면 저런 비유가 맞겠지만 지금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볼페임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카제인 나트륨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잘못된 얘기 같아요. 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수술이 교과서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과서는 한 10여 년, 20년 이상 증명되고 안정되고 뭐 이렇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실리는 곳이고요. 논문은 나오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볼페임이 왜 나오겠어요? 상반고정이 교과서에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상반고정이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아요. 모르겠네요. 교과서가 또 새로 심판이 개정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교과서에는 상반고정이라는 말은 아예 있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 수술의 부작용을 다룰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본인 주장을 하시는 건데 뭐 본인이 좋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저는 싫어해요. 뭐 환자분들도 볼페임이 좋아서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수술을 하시면 되고 볼페임이 싫은데 거기 가서 그 수술을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볼페임을 싫어하고 저 선생님은 볼페임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악동이 열리면 피하기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상반고정 환자에서 피하기종 발견한 케이스가 지금 한 4, 5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부르륵 부르륵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기침하면은 볼이 튀어나온다. 관자놀이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게 다 상악동 개방 때문에 생긴 피하기종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게 나쁜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피하기종이라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성형외과 교수였다는 분이라면 상악동에서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버트리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버트리스가 영어로 기둥이에요. 기둥. 그럼 기둥을 빵꾸를 내놓는 게 좋다고 지금 말하는 건가요? 상관없다? 빵꾸 내도? 기둥을 뽀겠는데 집이 안 무너졌다. 그럼 뽀개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진이나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버트리스라고 하는 구조를 굳이 효과 없는 볼처짐을 막겠다고 빵꾸를 크게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반대예요. 이런 기둥 구조예요. 버트리스라고 하는 구조가. 근데 이거를 없어도 된다? 글쎄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제가 이해 못하는 건데 그분 블로그를 제가 가서 봤는데 이렇게 수건을 예를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수건이 있는데 이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쳐져 있으니까 얘를 올려줘야지 된다. 이건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건으로 보려면 얼굴이 수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뼈에 이렇게 붙어 있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뼈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지 볼이 리프팅이 되겠죠. 근데 뼈가 올라가도 얘가 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수술하면서 얘는 박리돼서 분리됐잖아요. 근데 뼈가 올라간다고 얘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붙어 있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볼페임이에요. 그걸 비유를 드시려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예를 드셔야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올리니까 따라 올라온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절개에서 거상할 때는 근막이나 볼막을 당겨서 올라가는 거는 말이 돼요. 근데 뼈가 올라간다고 이게 볼이 올라간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리고 안면 유지 인대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박리가 되잖아요. 광대 수술할 때. 그러면 이 뼈를 올리면 뭐 할 건데? 얘만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만.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이렇게 피부에 붙어있던 이 녀석들만 쪽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상악동이 열리고 앞으로 당겨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면 따라 올라가겠지만 지금 여기가 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만 쭉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지고 뼈가 올라가면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만 패인다, 당겨진다고요. 얘가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은 얘 올리면 얘도 올라가겠지만 일부분만 걸쳐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피부는 이렇게 패이게 된다는 거죠. 이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야 리프팅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패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젊음의 상징이라고요. 이거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거 별론 것 같아요. 이해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검색하다가 본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으로 사망한 사례를 봤는데 원장님이 본시멘트 사용하는 방식은 이와 다른가요? 몸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 검색하면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논문일 거예요. 70 몇 년도에.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 논문인지. 2016년에 요런 블로그 포스팅을 썼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본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이라는 거는요, 정형외과에서 대퇴골 골절 시에 대용량의 본시멘트를 수술 중에 사용하면서 대충 한 50g 정도를 사용해요. 정형외과에서 50에서 100g 정도를 사용해요. 발생한 심장마비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런데 대퇴골이 골절되면요, 대퇴골 뼈가 이렇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을 박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랑 얘랑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얘가 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뼈가 또 녹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를 본시멘트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가 잔뜩 부어요. 이렇게 이 뼈 사이에다가. 그러면은 얘가 굳으면서 얘가 고정이 딱 돼요. 지금도 척추나 대퇴골 이런 큰 뼈들을 고정할 때 뼈에 박을 때 이 본시멘트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사용하는 양은 대략 50g에서 100g 정도 사용해요. 그거를 수술방에서 개가지고 여기다가 부어놓고 이렇게 인공관절 뼈 심지를, 금속 심지를 박고 굳혀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에 이렇게 개어져 있는 그 PMMA, 본시멘트가 그 휘발성 액체를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로 큰 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휘발성 액체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 휘발성 유기용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심장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급사하는 경우가 영국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열도 상당히 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도 있어서 그게 더 흡수를 촉진시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용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장 정지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수술 중 대용량 경화에 의한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논문의 요지는 본시멘트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대용량을 쓸 때는 조심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수술장 밖에서, 환자 몸 밖에서 굳혀요. 그러면 휘발성 용매가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휘발성 용매 때문에 생기는 본시멘트 신드롬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사용하는 양은 턱 전체를 만든다고 해도 채 10g이 안 돼요. 턱 전체를 이만하게 막 만든다고 해도 채 10g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2016년도에 글을 써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가끔 검색하시는 분들이 또 요걸 보고 계속 1년에 한두 명씩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 콧축이 휘어있고 날개 연골 위치가 비대칭이라서 콧구멍이 한쪽 위에 있으면 정면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경우 어떻게 교정하나요? 이거 콧바퀴 내리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 안쪽으로 연골하고 피부랑 컴포짓 그라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날개 연골을 아예 박리를 해서 어퍼라테랄 카틸리지랑 로어라테랄 카틸리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사이에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해서 연골을 끼워 넣어서 비공을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연골 간 이식이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는 거고요. 근데 그건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노스트릴 러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콧구멍이 들린 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인공진피는 엑스레이랑 CT에도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콧대에 인공진피가 틀어지게 들어있는 경우 제거하고 수술하려면 이노피 성형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해가 되죠. 근데 수술 중에 또는 수술 전에 그런 방해 요소를 줄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 배제는 못해요. 코 필러, 코 실리프팅도 코가 휠 수 있나요? 그럼요. 옆에다가 엉뚱한 데다 넣어놨으면 휘어 보일 수 있죠. 눈에 띄기 심한 건 휜 건 아니지만 코끝의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면 인중의 중앙이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오네요. 근데 지금 사실 요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 필러나 실리프팅 하기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안면 비대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콧구멍하고 코 모양까지 짝짝이다. 그러면 왠지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코필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수술 전에도 있던 비대칭이 수술 후에 거울 보면서 막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발견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염 같은 건 없고 코 수술 받은 적도 없고 살면서 불편한 거 못 느꼈는데 최근 들어 코가 살짝 우리하게 통증이 있어서 걱정돼 질문 드립니다. 만약 코필러, 코 실리프팅으로 휠 수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필러는 녹이면 되는데 안 녹는 필러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코 실리프팅도 계속 많이들 했던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없는 수술 같아요. 빼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녹는 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빼려면은 막 가시 바르듯이 빼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박리를 해서 다 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필러가 녹는 필러라면 주사 한 방이면 녹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리에서 긁어내듯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 내용 같아요. 영상 보니까 중안면부 볼륨은 엄청나게 개선된 것 같은데 윗입술이 약간 말려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인중이 길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요 내용이에요. 사실 비순각이거든요. 비순각.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면요. 인중이 길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똑같은 길이에. 자, 여러분이 보시는 각도 그대로예요. 볼펜인데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짧아 보이죠? 볼펜 길이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있으면 짧아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면 길어 보이죠. 볼펜 길이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되니까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짧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각도에. 이렇게 하면 길어 보이죠. 요 내용인데 이게 길어졌냐 짧아졌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조정이 가능은 해요. 왜냐면 높이는 양을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이게 제일 긴 건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하면 별 차이 없고 많이 하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차이 나고. 남자인데 코끝은 높고 예쁘게 잘 빠졌고 높고 상하게 예쁘게 잘 빠졌고 콧대가 없어서 레스틸렌 필러 맞았습니다. 필러 맞은 뒤에 웬만한 코성형 사람만큼 코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콧대 필러는 언젠가 양옆으로 퍼지면서 뚱뚱해진다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코 필러는요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동그랗게 넣어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면서 동그란 모양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던 게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퍼지면서 빠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필러 맞아서 느낌이 좋고 괜찮았다 그러면은 뭐 몇 번 재미 보고 맞으시다가 귀찮으시면 그냥 코 수술을 해버리는 게 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까 왔던 분이죠. 네, 요거 답변 드리면요. 벨라젤 때문에 보형물 교체 제거를 하지는 마세요. 요거 때문에 보형물을 교체하거나 제거를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게 그냥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가족이 만약에 벨라젤 그 보형물을 가슴에 넣었다 그러면 그냥 전 갖고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이거 바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하려고 또 수술해?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조금 문제가 있어. 뭐 구축이 왔거나 아니면 짝짝이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너무 큰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너무 작은 것 같거나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괜히 걱정돼서 위험할까봐 건강에 해로울까봐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교체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가족이면.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사들마다 생각 다를 수 있고. 근데 제 가족이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냥 벨라젤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필요는 없어.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형물을 교체를 할 때 피막이 매끈하니 괜찮아요. 구축이 없고 아주 말끔해요. 그러면 보형물만 싹 바꿔치기 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물론 잘 씻고. 답변 되셨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 때 봤는데 이렇게 오늘 와서 말씀 나눠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후두부 용기가 심해서 외관상 보일 정도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적 방법이 있다면 흉터도 심할까요? 후두부 용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일단 그거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다른 분의 CT인데 요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이 친구 CT를 한번 빌려서 보죠. 후두부 용기가 여기에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보일 정도라면 솔직히 뭐 갈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거든요, 뒤통수 여기.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절개하고 갈아내야 돼요. 그냥 갈아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왜 생기냐, 이게 왜 있냐 그러면 여기 근육이 붙어요. 목 뒤에 근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갈아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똑 조금만 째고 이런 식으로 똑. 근데 뭐 여기가 막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막 범위가 넓다 그러면 절개창이 조금 더 커지겠죠. 이제 그런 내용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형외과는 마취과 전문의가 무조건 있는 곳으로 가야 안전한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취과 전문의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이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 병원들이 나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었어요. 왜냐면 우리 병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건강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마취하는 동안, 수술하는 동안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모 G병원에서 사고가 났죠. 수술하는 동안에 사고가 났어요. 뭐 유령수술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동시에 여러 명을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마취과 의사가 한 사람을 마취하지 못하고 보통 2명 또는 대형 병원의 경우는 3명, 4명까지도 동시에 마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마취를 시작과 끝을 같이 봐주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마취과 전문의가 그 병원에 계속 앉아 있기는 한데 동시에 3, 4명을 마취하는 병원이 안전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취과 선생님 인건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항상 병원에 상주시켜 놓으려면 그 선생님 인건비와 효율을 생각하면 여러 방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저랑 한 15년 지금 개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취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저희 병원 마취 약이나 이런 마취 기계나 이런 것들 세팅을 그 선생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15년 동안 계속 뵙는 분들 지금까지 뵙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 안 할게요. 대신에 이런 마취과 전문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 광고가 나온 이유는 그런 마케팅 요소였고 판단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턱 근육 묶기 지방 흡입한 지 22일 차입니다. 요새 어떤 병원에선가 요거 많이 광고하나 봐요. 요거 질문 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근육 묶기는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수술이다. 지방 흡입만 성실하게 아주 세심하게 해주면 이중턱은 좋아진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수술 후기 영상 보면 2주면 빠지는데 난 3주가 넘어도 변동이 없다.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근육 묶기를 어떤 사람은 2번 묶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번 묶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방을 열심히 뽑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방을 조금 뽑았을 거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맞고, 병원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환자분 상태도 모르고 수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답드리는 게 조금 오바죠.
거기다가 뭐 부항 자국이 없어지지 않아서 순환이 안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멍이 좀 덜 늦게 빠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붓기랑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붓기 빠지기는 한다 뭐 이런 거 걱정하시고 인터넷에 글 쓰실 시간에 산책하고 움직이세요. 붓기 빼는 데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 최고예요. 그냥 붓기 빼는 데는 그게 최고예요. 움직이세요. 그렇다고 뛰라는 게 아니에요. 땀을 빼라는 게 아니고 산책하고 움직이세요. 가벼운 워킹 이런 식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날 추운데 나가기 싫다. 그래? 그러면 마트 가서 카트 끌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물건이 있나 구경해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트 가기 싫으면 백화점에 가. 카드는 집에다 놓고, 그리고 지하 식품 매장부터 꼭대기 가전 매장까지 한 바퀴 다 돌아봐요. 그럼 3시간 걸리거든요. 목과 설골의 사이가 짧아서 이중턱이 생기는 사람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자, 요런 경우죠. 목하고 설골이 짧아. 여기가. 그래서 저는 보형물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래서 이중턱도 없어지고 턱도 좀 턱선도 생기고 이렇게 기도도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장님, 자가늑연골 콧대에 쓰는 경우에는 잘게 다져서 사용하게 돼서 습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코끝처럼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흡수가 이레귤라리티가 있어서 밴딩도 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요. 근데 막 이렇게 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통으로 쓰려면 10개 슬라이스 쳐서 샌드위치처럼 쌓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통으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 간혹 있기는 한데 썩 그 결과가 나이스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좋더라고요. 노블캡 모형물 무게가 평균 몇 그램 정도 되나요?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내일은 재봐야겠네. 보통 병원 오시면 만져보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한 3g 될려나? 4g, 3g? 한 3, 4g, 5g 안 될 것 같아요. 네. 5g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켈로이드 피부는 성형수술로 봉합 방법이 따로 있나요?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텐션 프리 수처라고 해서 보통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텐션 프리 수처를 하는데, 뭐 켈로이드다 그러면은 실을 좀 더 다른 실을 쓰거나 좀 더 텐션 프리 수처를 하려고 더 노력하거나 그런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래쪽 면발처럼 생긴 게 하치조 신경인가요? 맞아요. 저는 신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동안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했을 때도 늘 구멍이 저렇게 보일 줄 상상도 못했어. 아, 이거는 회원 전용 게시판에 제가 수술 중에 그 하치조 신경을 멘탈러브를 사진을 올려드렸거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진은 올리지 못해서 연필로 그린 것처럼 변환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 정책이 그렇고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공개적으로는 수술 중 사진을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 회원 가입하셔서 게시판 보시면 되고요. 뭐 별건 아니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 요게 신경이에요, 요게. 지금 초록색 대화명 쓰시는 회원분들은 요거 사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볼펜 심지 정도 두께 돼요. 그 정도 두께의 하치주 신경이 이렇게 뼈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입술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 끊어먹는 경우도 생기지만 어지간한 경우에는 경험이 조금만 있다면 다 피해서 수술할 수 있다. 그 얘기 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타병원에서 수술한 거 뼈 잘 붙고 있는지 경과보고한 8, 9년생입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가 절골을 했는데 절골 부위보다 앞이고 뭔가 뭐 일자 같고 뭐 또 혼자서 또 그러셨어요. 자, 이게 7월 4일 날 와서 찍은 CT고요. 이게 2020년 10월 10일 날 와서 찍은 CT예요. 비교해 달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르죠? 더 크게 보면 여기는 여기에 뭐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있긴 한데 얘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속 노이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금속이고요.
지금 요게 보이는 것들, 요런 것들은 금속이 만들어내는 금속 노이즈예요. 그래서 얘랑 보면 차이가 없죠. 이게 10월 10일, 이게 10월 10일, 이게 7월 4일. 차이 없어요. 혼자서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절골 부위보다 앞이고 뭐 잘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일자인 것 같다는 둥, 핀이 안 꺾여 있다는 둥, 뭐 혼자서 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사시면 되는데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문이 좀 할게요. 메틸본드 제거 시 절개 부위는 어떻게 세척하나요? 물로 씻어요. 조금씩 쪼개서 제거할 때 식염수를 뿌려서 절개 부위에서 흡입기로 빨아들이나요? 네, 그렇게 합니다. 빨아들이고 세척 다 하죠. 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